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요약 강의입니다. 요약집을 이용해 가지고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스피드하게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일단 요약 강의는 양면의 칼날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부하실 때 뭐랄까요, 조금 항상 급하죠, 마음이. 그래서 기본서보다는 요약집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민법 실력이 향상되는데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민법을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된다 안 된다, 유효다 무효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읽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전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유효다 무효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닥 중요하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기본서를 좀 강의를 좀 듣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정리하신 다음에 어떤 기본적 지식이 확립이 된다면 그 후에 결론을 내가 확실하게 습득하기 위해서 요약 강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신다면 요약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하시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될 수 있으면 기본 강의 꼭 한 3회 반복하시고 요약집은 정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작년에도 공부하셨고 어느 정도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기본 강의는 좀 빠지지 마시고 들으시고 나서 요약 강의를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챕터 1 해가지고 권리의 변동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1번 권리의 발생에서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맨 처음으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게 뭐죠? 원시 취득이고요. 얘는 뭐죠? 건물을 새로 지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2번 상대적 발생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이미 누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거거든요. 근데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요.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가 다시 둘로 나뉩니다. 매매와 같은 특정 승계와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로 나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권리의 변경해가지고 주체의 변경에서 나와 있는데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걸 말하고요. 이전적 승계와 거의 똑같은 개념이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은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을의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겨받았으니까 승계 취득이고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이전적 승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A 건물의 소유권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었죠. 따라서 이전적 승계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주체의 변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 나오고 작용의 변경이 나오는데 내용의 변경이 질적 변경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양적 변경이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요 두 가지와 뭘 구별하셔야 되냐면 작용의 변경을 구별하셔야 되겠죠. 일단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는 세입자입니다. 저의 권리는 임차권이란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의 권리는 임차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뀌었다.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예요. 다만 양이 바뀌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바뀌는 게 양적 변경이다. 한번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갑이 이 토지에다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갑은 여전히 소유권자죠. 권리 자체는 그대로예요. 질적 변경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토지는 누가 사용 수익하냐면 지상권자인 을이 사용 수익하게 되니까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긴 하지만 그 토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죠. 이런 게 뭐죠? 양적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 힘, 파워가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거든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을 때 2순위에서 1순위로 순위가 승진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뭐죠? 작용의 변경입니다. 왜냐하면 을은 원래부터 저당권,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죠. 을은 갑이 있었을 때도 경매할 수 있었고 갑이 없어도 경매할 수 있다. 양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다. 좀 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으니까 대표적인 뭐가 돼요?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이것도 뭐예요?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죠. 왜냐하면 전입신고 주민등록했다 그래서 주택임차권이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아니죠. 또 더더군다나 할 수 있는 일량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소멸에서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건물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이전적 승계를 보시면 갑이 을에게 팔고 이전 등기라면 갑의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갑이라는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없어진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2절 권리 변동의 원인에서 법률 요건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법률 사실이 나오고 법률 사실이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죠. 개별적인 사실들이 모여가지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생기거든요. 따라서 법률 요건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사실의 집합을 말하고요. 법률 사실은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데 법률 사실의 박스를 보시면 크게 용태라는 것하고 사건으로 나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뉩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람의 정신작용이에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것을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건의 예들을 잠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간의 경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건의 예 중에서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을 말하고 부당이득도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태가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 용태를 나누는데 외부적 용태란 사람의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외부적 용태를 우리가 흔히 행위라고 하고요. 내부적 용태를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내부적 용태가 다시 관념적 용태와 의사적 용태로 나뉘는데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용어 정리.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 상태,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외부적 용태가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뉘고요. 위법행위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상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불법행위거나 채무불이행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적법행위가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로 나뉘는데 일단 준법률행위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는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돼요. 다시 한번요.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은 적법행위를 준법률행위라고 하는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준법률행위가요. 의사의 통지, 간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이렇게 나뉩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각종 채고나 거절은 의사의 통지다. 이건 외우시면 됩니다. 채고는 뭐죠? 독촉입니다. 독촉, 촉구. 그래서 채고와 거절은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다. 그 다음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감정의 표시는 말 그대로 기분 더럽다, 좋다 이런 건데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교재에 나와 있는 용소입니다. 용소인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를 다 뭐로 집어넣냐면 사실행위로 집어넣습니다. 인간의 행위의 99%는 사실행위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냐면 이빨을 닦았거든요. 이빨 닦는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결국 이건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가 되고 물론 그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사실행위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일단 법률행위 의의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에서 의사표시가 필수 굴과 결학에 포함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인데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이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또 하나 특징은 법률행위 효과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무효면요. 법률행위도 무효고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법률의 요건에 가지고 처음에 성립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뭐가 필요하냐면 넘기셔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특별 성립 요건에서 뭐 혼인신고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혼인신고나 질권 설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개념은 뭐냐면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이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요구되는 계약이 요물계약이고요. 따라서 요물계약에서 요구되는 그러한 요건들은 다 뭐가 되냐면 성립요건이 되거든요. 그럼 요물계약에 뭐가 있느냐?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이고요. 보증금 계약, 요물계약이고 대물변제, 요물계약이고 현상강고, 요물계약입니다. 은근히 중요하고요. 따라서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가 되죠? 성립 요건이 되고요. 보증금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도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 되고 또 대물 변제에서 재산권의 이전도 뭐가 돼요? 성립 요건이고 현상 강고에서 지정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성립 요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 나오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1번에서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2번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해야 되고요. 3번 의사 표시가 일치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일단 2번과 3번 우리가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볼 거고 1번은 뭐죠?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용어를 정리해 보면 권리 능력이 뭐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고요.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행위 능력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제한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특별 효력 요건이 나옵니다. 일단 특별 효력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냐 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거든요. 뒤에 또 다시 자세히 하겠죠, 그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들은 다 뭐가 되냐면 유효요건이 되는 거죠. 무권 대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 무효입니다.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 추인은 뭐죠? 유효요건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거고요. 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조건이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도 뭐죠? 유효요건이 되겠죠. 시기부 법률행위,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죠? 유효요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